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이 대표는 텃밭인 전북을 방문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없이 음해를 당했지만 사필 규정을 믿는다. 이렇게 거듭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어떤 계획들을 보고했는지 각종 정치권 이슈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제 곧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어떤 조사를 받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답변을 써서 가서 지난번처럼 그냥 제출하고 가름한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근데 검찰 출석 이틀을 앞두고 유동규 전 본부장 계속해서 검찰에서 진술을 하고 또 재판 전에 또 기자들을 만나고 폭로 인터뷰를 하면서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면 초과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관련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충성을 다했어요. 유동규는 저 증인께. 충성을 다한 게 아니라 배신한 거죠. 최선을 다해서 저를 괴롭힌 거죠. 이런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제가 좀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착각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428억 나눠 갖기로 한 것도 없다고 하는데 3인승호나 증자살인 얘기를 하셨다는데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청에 좌진상 우동규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가까이 하는 참모는 동규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네. 정치적 미래를 설계하거나 수시로 현안을 상의하는 관계는 아니고. 네, 유동규 전 본부장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요, 검찰의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불리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명 428억 원 약정에 대해서 검찰이 진술을 했는데 이 대표도 지분 약속을 정진상 실장을 통해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과 정진상, 김용 이렇게 3분의 1씩 나누겠다고 한 건 형식적으로 그런 거고 이 대표가 달라 그러면 그걸 줘야 된다. 쓰자고 하면 모두 갖다 줘야 하는 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배승규 의원, 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유동규 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 대장동 이 설계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했다고 본인이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지분 관계, 그 다음에 수익 배분은 난 모른다를 해왔거든요. 근데 유동규 씨는 다 알았다. 네. 그러니까 그 모든 이 수익 배분 문제를 다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정진상 씨가 다 보고했다. 그리고 예. 자기도 수시로 보고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 따르면은 사실은 이 민간업자들한테 큰 수익을 안기고 성남시는 확정 수익만 받는 네. 그리고 또 나머지 비밀 지분 네. 428억 이 부분도 보고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시장은 이 모든 것을 알고서 다 보고받고 승인했다. 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진술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428억에 대해서 그러면 그 당시에 정진상, 김용, 유동규 씨 이 세 명이 소위 유동규네라는 네. 이름으로 해서 이 428억을 3분의 1씩 나눴다 했는데 네. 이게 그렇다고 정말 진짜 주인이 이 사람들이 아니라 유동규 씨 따르면 이거는 그냥 형식상 나눴을 뿐이고 네. 진짜 주인은 이재명 대표로서 예. 이 대표가 당시에 돈을 갖고 오라 하면 언제든지 갖다 줘야 되는 그런 돈이었다라고 진술을 한 겁니다. 예. 이것만 따져본다면 사실은 모든 돈의 저수지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돈이었고 예.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네. 그분은 바로 이재명 대표고 이재명 대표가 모든 이 수익의 진정한 투자자다라는 거를
이 유동규 씨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검찰은 유동규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해서 공소장을 썼습니다. 거기 나온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문화일보 보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 대장동의 주요 사안을 정 실장 거치지 않고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 이런 진술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대장동 개발로 인한 민간업자들의 택지 분양 수익만 4천억 원 이상이다. 이런 내용도 보고를 했는데 한 1,200밖에 안 된다. 이렇게 또 알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잖아요. 하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은 4천억 원 이상이 되는 돈을 벌게 된다는 것까지 이 대표에게 직접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설주환 변호사. 네.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그 유동규 씨의 어제 인터뷰 내용이라든지 이런 어떤 형식적인 면을 한번 저는 주목하고 싶은데, 예.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에서 지금 유동규 씨는 어찌 보면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당초에 작년 9월에 기소가 되었던 우리가 소위 1차 대장동 재판이라고 하는 내용, 거기서 보면 그 700억의 주인은 유동규다라고 네. 해가지고 기소가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본인이 방송에서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내용은 그 돈은 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이재명 대표의 돈이었고, 당시 약정은 나랑 정진상, 김용우 3분의 1씩 나눠 갖기로 한 것이다. 네. 그런데 이런 것도 이재명 대표가 당시 시장이 달라고 했으면 줬어야 될 돈이다라고 네. 추정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과연 재판부에서 이러한 태도를 어떻게 볼까? 예. 지금 피고인이 방송에 나가서 자기의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을 인터뷰를 하고 있다라는 자체도 저는 그걸 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유동규 씨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대장동 일당, 김만배 씨 일당과 이렇게 짜고 수익을 낼 생각이었다고 한다면 차라리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당시에 원래대로 하려고 했던 민영 개발을 했었으면 훨씬 더 이익이 커지는 것이거든요. 네. 공영 개발을 굳이 성남시가 할 필요가 없었죠. 당시 성남시는 돈도 많지 않은 상태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당시 시장은 고정 수익을 5천억을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재판 단계에서 모든 것이 제시가 되겠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서로 의문점은 있어요.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단서도 있고 인정하지 못할 만한 단서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 씨가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하는 것은 좀 그렇게 적절한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민간이 했으면은 또 더 들어갈 돈도 있죠. 예를 들면 토지 수용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비싸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관이 들어가니까 아주 싸게 땅들을 얻어낼 수 있었던 그런 강점,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긴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재판에서 특히 또 검찰이 가장 확실하게 밝혀내고 싶어하는 건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일 겁니다. 그 돈이 과연 그럼 어디로 갔을 거냐, 누구를 위한 돈이냐 이런 부분일 텐데요.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장실을 언제 방문했는지 그리고 어떤 서류를 보고했는지 이런 물증들도 확보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런 진술뿐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아마 이 대표가 올 때 제시할 거다 이런 보도도 일단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셨듯이 천화동인 1호 그분 그게 누구냐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유 전 본부장은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가 맞다 이야기를 합니다만 김만배 씨와 이 대표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죠. 아니 그분은 전혀 없고요. 그런 말 한 기억도 없습니다. 맥락을 들어봐야 아는데 그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조금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분은 없어요. 그분이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분은 제 건데 왜 그거는 천화동인 와는 제 거라고. 지금 그분 하시는데 제가 만약에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한테는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왜 거기다 드리겠어요? 여기 의원님들을 드릴지 혹시 모르겠지만. 네, 하지만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유 전 본부장은 저와 정진상, 김용은 모두 김만배 씨보다 어리기 때문에 저희를 그분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구식 교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논란은 지난 대장동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이제 녹취록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초기에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검찰 수사로 재판을 붙일 때는 유동규 선에서 끝냈죠. 그래서 그분이 그 윗선이라는 것은 일단 봉쇄를 하고 유동규가 돈을 받는 것으로 하고 그분은 없다. 그리고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그 김만배가 그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로서 그분이라고 자기가 생각을 한 거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사실이 밝혀지고 유동규 씨의 진술이 새롭게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 당시 시장에까지 연결될 수 있는 최종 고리로서 정진상과 김용이라는 최측근이 지금 구속 기소가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진상과 김용 두 사람이 구속기소 된 내용들을 보면 유동규가 요구를 해서 남욱이 돈을 만들어서 김만배 동의하에 돈을 줘서 돈을 건네받았다는 혐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자연스럽게 당시에 성남시가 추진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 유동규가 주도를 했고 당시에 최종 인허가 결재권자인 성남시장 이재명 대표가 연관이 돼 있다는 합리적 의심 속에서 본다면 그분의 최종 목적지는 당연히 성남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유동규의 새로운 진술은 간단히 보면 그런 거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최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최측근이 정진상, 김용인데 유동규는 김만배와 정진상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유동규가 김만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대장동 사업에 대한 실제적인 실무 계획은 그 고안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진행을 하면서 이재명 시장에게 직접 보고를 했고 그 대장동 사업을 추진은 직접 보고하지만 여기서 진행되는 돈이 저수지로 흘러갈 때 돈에 대한 약속은 정진상을 통해서 보고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최측근은 아니니까. 돈을 어떻게 가져와서 어떻게 쓰겠습니다라는 이야기는 적어도 유동규가 김만배랑 합의해서 정진상을 통해서 보고하면 정진상이 당시 이재명 시장한테 보고했던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유동규의 진술이 맞는 거라고 우리가 전제를 한다면 그리고 검찰이 아마 저 진술에 따라서 저 진술을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 자료를 확보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최종 그분은 이재명 시장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의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이 제대로 밝혀내야 이 대표와의 그 연관성을 확실히 입증을 할 텐데 어떤 증거를 가지고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유 전 본부장은 JTBC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1공단 공원화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청계천 사업을 염두에 둔 거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과거 이재명 대표가 시장 시절 제1공단 사업화에 대해서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었는지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1공단 지역은 공원으로 만들고 대장동 지역은 개발해서 이제 주거나 이런 걸로 하면 시 입장에서는 더 이상 뭐 특별히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뭐 수익보다는 공원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이게 왜 이명박 대통령의 청계천을 의식했느냐?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민서 원장님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이 수사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출석해서 또 반론을 제기하는 거 하고,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소가 되면은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정무적으로 보면은요. 이 유동규 씨의 진술 하나가 놓고 보면은 유동규 씨가 대선 전에 유동규 씨의 진술과 대선 후에 유동규 씨 진술이 확실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선 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당선 가능성이 있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었고 계속해서 봐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있다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돼 버리고 나니까 그리고 본인이 가져야 될 이익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러면서 인간적 배신감을 느끼면서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정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근데 NBA 청계천이라는 거는 이제 정치적 치적, 그러니까 뭔가 이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본인이 성남시장으로서 이런 걸 해냈다, 이런 성과로서 아마 이 공원화 사업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자, 임세훈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그 지자체장 같은 경우는 일단 시민을 위해서 뭔가의 이제 치적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거는 어떠한 그 선출직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다 하고 있는 일이고요. 아마 뭐 이런 공원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이제 공원 생기면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한 본인의 이제 업적으로서 아마 이제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신 거고, 이거는 매우 이런 구상은 매우 잘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에 있는 지금 뭐 단체장, 뭐 국민의힘 출신 단체장 분들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뭐 백방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그 유동규 씨가 계속 이제 진술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의 말에 대해서 전혀 신뢰를 이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껴 맞춰가지고 이제 계속 말을 바꾸고 계신데요. 사실상 이번에 검찰 수사의 기본이 되었던 정영학 녹취록이 1,4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거가 기본이 돼서 지금 수사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지금 유동규 씨의 이런 발언은 이제
그 석방되고 난 이후에 발언들이 계속 바뀌는 거는 지금 이 정영학 녹취록과 굉장히 반대되는 배치되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동규 씨가 인터뷰에서 나오는 말들이나 이런 거 그냥 본인 중심으로 그냥 본인이 스스로 이제 좀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본인 맞춤형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분의 말의 신빙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검찰과 이재명 대표가 충돌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마 정영학 녹취록에 들어있는 그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 민생행보에 나섰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용기 일치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지켜주신다는데 원래는 제가 여러분을 지켜드려야 되는 거죠? 네. 잘 지켜주시면 저도 열심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사필 규정을 믿습니다. 수없이 공격당하고 수없이 음해당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사필 규정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대표가 어젯밤 늦게도 SNS에 사필 규정이란 말을 언급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이 담긴 기사 링크를 공유하면서 한 건데요. 자,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기에 앞서서 과거 김만배 씨가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은 수익금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녹음하고 편집한 녹취록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어떤 구사업자 갈등은 번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녹취록에 대한 성격 규정은 김만배 씨가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검찰은 이 녹취록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사실상의 정황 증거로서 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뭐 이 여러 가지 팩트라든지 증거와 이 얼마만큼 잘 맞느냐는 뭐 따로 따져봐야겠습니다만, 근데 이 대표가 올린 기사는 정영학 녹취록에 본인에게 좀 유리한 내용이에요. 어떤 겁니까? 네, 이 과거 김만배 씨가 했던 말을 그 오마이뉴스가 기사화한 건데요. 네네. 이 김만배 씨가 그 유동규 씨랑 얘기를 하면서 네. 천화동인 1호 이거는 아무도 몰라 너라는 것 이렇게 말이 옵니다. 이게 굉장히 막 구어체라 무슨 말인지 알아듣긴 힘든데 뭐냐면 천화동인 1호 소유주는 너라는 것을 세상은 모른다 이런 의미라고 기사는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에 대해서 너 건데 그렇죠. 아무도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것만 거군요. 보면은 아 이건 이재명 게 아니라 유동규 거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뭐 워낙 방대한 양 중에 하나만 딱 집어낸 겁니다. 근데 또 뒤에 가보면 너라는 걸 모르는데 네가 자꾸 떠들고 다니는 바람에 이 남들은 다 내 게 아니라 네 걸로 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와요. 근데 이걸 잘 보면 이 너라는 게 유동규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동규 측, 그러니까 유동규 내라는 거를 전체적으로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갖고 이건 무조건 유동규 거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유동규 씨가 아무리 기획본부장이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이 전체 대장동 사업을 자기가 설계하고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실무 책임자일 뿐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이 이 428억이라는 돈을 받고서 모든 거를 결정했다고 보기엔 힘들어요. 그리고 모든 결제 서류마다 정진상과 그 이재명 대표가 다 사인을 하고 결제를 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두 사람과 상의를 하거나 지시를 받아서 따라간 거지 이 사람이 독자적인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본다면 이 사람한테 428억을 김만배 씨가 몰아서 준다? 그리고 정진상, 이재명 씨 모르게 이 사람만 준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이 전체 사업이나 아니 이익이 너무나 컸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유동규 씨라기보다는 유동규 씨 측 또는 뒤에 아까 나왔지만 그 정진상, 김용까지 합친 그 3인방을 얘기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올린 글은 근데 유동규 내 이게 아니라 유동규 이렇게 딱 찍어서 이야기했던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 사필 규정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영학 녹취록을 놓고는요. 서로에게 유리한 이야기들을 양측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나오는 뭐 예를 들어서 자신에 대해서 욕한 부분 이걸 좀 강조하는 반면에 뭐 다른 분들은 정영학 녹취록에 돈이 어떻게 돼 있고 뭐 누가 했고 이런 저런 정황들을 또 하나의 증거로서 또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얼마나 검찰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그 안에 있는 문구를 이제 좀 해석하는 거이고 이제 그대로만 들으면 유동규 것이라는 거죠. 네. 그 문자 그대로만 네. 한다면. 근데 이제 지금 그 내용들을 뭐 저도 이제 한번 읽어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걸 다 보기가 1,300페이지 정도 되니까.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여기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유동규와 그 김만배 일당은 서로 이 부분에 수익을 나누려고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유동규 이후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이 뭐 알았느냐 몰랐느냐 지금 이거부터 좀 다퉈져야 될 문제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인정된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그것을 뭐 유추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나온 사실로는 아직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이제 재판 단계에서 정진상 실장 재판, 김용 부원장 재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검찰에서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서 아마 저는 재판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요.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녹취록 보다 보면 대부분 이재명 당시 시장을 이 시장 모르게 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꽤 있어요. 네.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소위 천안동의 1호에 대한 것을 남욱이 가져가기 위해서 남욱이 공증을 쓰려고도 했다는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지금 유동규 씨와 얘기하고 좀 맞지가 않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이 부분 재판 가봐야 알겠지만은 뭐 지금까지 나온 녹취록에 의한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굳이 불리한 내용이 그렇게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녹취록을 정말 보기가 힘든 게 구어체에 또 막 소음 같은 게 섞여 있고 이것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뭐 당연히 이걸 확보를 해서 다 꼼꼼히 봤을 거고요. 이재명 대표 측도 아마 이걸 가지고 또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 이때 출석을 이틀 앞두고 있는데 어떤 형태의 이 출석이 될지 그리고 또 검찰은 어떻게 준비할지 이런저런 것들이 좀 관심입니다. 지난번과 달리 이번엔 이 대표 홀로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같이 가겠다. 이런 동행 움직임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한번 보시죠. 우리 당내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당무에 충실하시고 국정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변호사 한 분 대동하고 가서 당당하게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철험이 의원님도 같이 가시는 건가요? 대표님은 쉬는 날 본인이 가시겠다고 하셨고 저희는 그걸 존중합니다. 자발적으로 참석하시는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의원들을 뭐 출석을 해라 같이 가자 가지 말라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지난번에는 이제 국회의원 40명 넘게 같이 갔었죠. 지지자들 엄청 몰렸고요. 근데 이제 혼자 가겠다 그랬는데 이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우리도 가겠습니다. SNS에 이렇게 올리면서 사실상 나와라 이런 취지로 좀 읽혀요. 임세현 대변인 가십니까? 저는 그날 일정이 있어가지고 뭐 안타깝게도 참석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최고위원 아무래도 수석 최고위원이시다 보니까 뭐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제 가시고자 하는 것 같고요. 뭐 이제 대표는 지난번에 이제 뭐 의원들 막 우르르 대동했다라는 뭐 일부의 비판이 있었으니까 뭐 이번에는 그냥 당당하게 혼자 가겠다라는 의지는 굳건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의원분들이 가겠다 말겠다 하는 거를 뭐 말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당론으로 오지 마라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지지자분들이 이 대표가 혼자 가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지지자분들 좀 힘이 되겠다 해서 이제 지지자분들 중심으로 이제 좀 모여서 그날 이제 같이 가는 거를 이제 좀 동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의원들은 뭐 본인들의 정무적 판단에 맡겨야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마 정청래 최고위원이 저렇게 그 카드뉴스까지 만들어서 돌리고 이렇게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열성 강성 지지자들은 많이 갈 것 같아요. 의원들은 뭐 계산이 좀 주판안이 좀 복잡하겠죠. 그런데 저는 아까 그 정청래 수석 최고가 만들어 돌렸던 저 카드뉴스를 보고 무엇을 떠올렸냐면 기시감이 드는 게 조국 사태 때 내가 정경심 교수다, 우리가 조국이다라고 했던 것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서초동에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우리가 조국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국 사수투쟁을 했었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경심 교수 법정 구속돼서 실형 4년 받고 이제 복역 중이고요. 조국
교수는 지금 이제 재판을 선고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입시 비리는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지금 국민들이 다 판단하고 있지요. 그것이 사실은 진보 진영의 가장 앞선 셀럽이었던 조국 교수 부부의 입시 네. 비리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예. 사실 정권 교체를 당하게 된 저는 촉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시기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이재명 대표조차도 41명 대동했던 지난번에 첫 출석이 좀 창피해서 이번에 혼자 가겠다고 그러는데 아니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분이 당원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또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저 부분이 무슨 뭐 민주당의 무슨 독재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아가지고 무슨 독재 정권에 무슨 그 뭐 야당 죽이게 지금 뭐 걸려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 있었던 온갖 비리 특혜 의혹으로 지금 재판을 검찰 소환을 갖는 건데 저게 나서가지고 민주당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눈앞에 좀 미래가 좀 잘못 그려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검찰 출석에 같이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걸 두고도 지금 논란이고요. 여러 가지 뭐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검찰은 한 번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토요일 날 누가 10시 반에 나오라 그랬냐. 나오려면 좀 더 일찍 나와라. 뭐 이런 신경전 계속해서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협의 중이다. 이런 게 검찰의 입장인데 이 대표는 10시 반 토요일 뭐 확고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뭐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 대표는 10시 반에 토요일 날 나간다 그런 거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검찰 출석으로만 끝날 거냐. 검찰에서는 지금 대장동하고요. 성남FC 이 후원금 의혹 사건 등과 같이 병합을 해서 사전 구속영장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국회 통과는 만만치 않겠죠. 왜냐하면 민주당 의석이 과반을 훨씬 넘기 때문에 부결시키면 그만이거든요. 김남국 의원은 당연히 부결시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죠. 체포동의안 처리 표결을 해야 될 거죠. 그러면 뭐 당연히 저는 부결시켜야 된다라고는 입장이고요. 뭐 이게 검찰의 수사 자체가 잘못되었고 야당 탄압이 명백한 그런 어떤 수사이기 때문에 당 대표여서가 아니라 정적을 죽이는 수사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라도 부결시켜야 된다 보이고요. 네, 자 검찰이 뭐 영장을 칠지 안 칠지 청구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이제 병합해서 한 번에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한다 이런 보도는 나오는데요. 자 이럴 경우 어쨌든 국회에서 지난번에 보셨죠.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한동훈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 혐의 사실을 아주 세세하게 언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이 반응을 보였던 적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뭐 구속을 위한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되면 또 한동훈 장관이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딜레마 같아요.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수도권의 의원들도 그리고 굳이 나누자고 그러면은 이제 비명계라고 할까요?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상당히 고심을 저는 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과연 이대로 갔을 적에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정말 이렇게 정말 어려운 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소수지만은 현재 방송이나 언론에 나와서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되면은 대표적으로 그만둬라라고 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각자 의원들이 상당히 딜레마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뭐냐면은요. 사법의 문제를 사법으로 대응을 해야지 네. 정치화 시켜서 정쟁의 수단으로 정치투쟁으로 치환시켜서 지금의 민주당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제가 보기에는 공멸의 길로 끌고 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정말로 가정이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기소가 돼가지고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계속해서 그런 상태에서 내년 총선을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른다고 그러면은 수도권에서 얼마나 그 민심이 좋아지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오히려 필요하다. 그러니까 법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면 나가서 당당하게 검찰이 정한 시간에 가서 조사받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법리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래야지 더 이상 정치 투쟁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뭐 당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기소되면 대표직 물러나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지금 또 다른 복병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도 서울중앙지검이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사건을 받아서 수사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에 이어서 백현동 그 용적률 엄청 그 상향 토지 뭐 상향시켜가지고 주거 못하는 지역에 주거할 수 있게끔 아파트 옹벽 아파트 거기가 백현동 아닙니까? 그것까지 같이 조사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재명 대표로서는 또 곤란한 상황이 처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성남 지금 FC 사건 관련해가지고 처음부터 중앙지검에서 한꺼번에 수사가 됐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수사 절차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근데 지금 조금 늦어진 감은 없지 않아 있고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 측도 아마 예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도 대선 후보 과정에서도 나온 얘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도 해명을 했지만은 전혀 행정상 문제가 없다. 특히 저도 이 부분은 그 당 대표 측에 한번 문의를 해본 바가 있는데 백현동 관련해가지고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회신, 그러니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당시에.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종상향한 거, 그러니까 영도 상향한 것과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배임죄가 성립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뭐 수사가 이루어져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전혀 본인들이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좀 수사가 아직은 너무 초기 단계이고 그래서 조금 진행이 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어찌 되었든 간에 이게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계속된 연이은 사법 리스크가 실제로 당 내에서도 이 부분을 또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보시는 분도 꽤 계시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특히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호남 쪽에서 잘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남 쪽에서 전남이나 광주 전남에서 지지율이 안 나오는 부분을 저는 이재명 대표라고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이 부분도 상당히 제 주변에서나 이런 부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또 하나의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부에서는 또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지금 뭐 검찰 단계에서 조사받는 것도 조사받는 건데 구속이 되든 불구속이 되든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어가면 여러 가지 사건에 지금 연루가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주 법원 나가는 모습이 아마 언론에 잡힐 거다. 그럼 과연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야당의 제1야당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국민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 거냐.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워할 거다. 이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되기 전에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면은 당대표직을 분리해서 개인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를 자기가 뭐 이겨내든 뭐 끝까지 싸워서 어떻게 하든 간에 할 일이지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가면요. 지금 태세로 봐서는 당 지도부도 마찬가지고 강성 지지층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패널들도 비슷한 생각입니다만 이게 야당 탄압 정적제거라는 프레임을 기본 가져가니까 기소되면 또 이걸 야당 탄압을 할 거고요. 그럼 재판정에 가야 됩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 6개월 이내에 나야 됩니다. 아니, 뭐 판결이 납니다. 유죄 판결 되면 또 이게 사법부도 정치화됐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2심 항소심에도 또 유죄 판결되면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봤지 않습니까? 김경수 지사 대법 확정 판결도 나왔는데도 지금 저렇게 하고 있고 한명수 총리 대법 확정 판결 나왔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전략으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과 자기를 일체화시켜서 같이 블랙홀로 빠지는 거라고 한다면 이게 내년 총선까지는 민주당의 제1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 2심에서 유죄 판결, 심지어 법정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건지 뭐 제가 남의 당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만 그게 과연 한국 정치에 어떤 모습을 비칠지 저는 이 대목을 왜 이재명 대표를 그다치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나 지도부가 생각을 안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뭐 지금 뭐 벌써 뭐 어떻게 유죄가 난다 안 난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하튼 법정을 계속해서 매주 한두 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모습이 민주당 입장에서 뭐 이재명 대표 본인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과연 어떤 영향이 올 건지 뭐 고민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지 않느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인데요.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법질서 확립 방안과 관련해서 좌표 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을 적극 대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서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뭐 서로 좌표 찍기와 관련해서 설전을 주고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걸 의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시죠.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이름과 얼굴 하나 공개되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일이라고 그렇게 소란을 피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좌표를 찍는 것은 검찰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조직적,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타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도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온라인 마녀사냥, 좌표 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다양한 방식의 협박 범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네, 최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 16명의 실명, 사진 담긴 웹자보 이걸 이제 제작을 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이걸 겨냥한 이야기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던데, 자 배승규 의원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뭐 이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뭐 여러 가지 공방이 오갔죠. 정말 뭐 이 청담동 술자리부터 시작해서 각종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장관이 어떻게 보면 모든 장관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장관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검찰 수사를 놓고도 지금 이 민주당이 계속 그 검사들 그 또 신상 정보까지 공개하면서 이 맞불을 놓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이 검사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좌표 찍기로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장관이 그동안 굉장히 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는데, 오늘도 보면은 이 각종 불법에 대해서 엄단하는 그런 이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그냥 뭐 얘기한 거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얘기한 것과 관련돼 보면 이런 각종 불법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낸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오늘 주로 낸 불법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주로 노조와 공사 현장에서 채용 강요나 공사 방해행위 이런 것들을 불법 그리고 조폭 같은 행위들을 반드시 엄단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는데, 이게 아마 또 민주당과 그동안 해왔던 어떤 정치적 공방의 한 연장선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오늘 그 5대 중점 과제 중에 좀 눈길을 끄는 거는 바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학교 내 500m 내에서 거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른바 제시카법 이런 걸 제시해서 아마 눈길을 끌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마약 문제 때문에 이태원 참사와 마약 관계에 있다 뭐 민주당이 굉장히 공세를 취해왔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마약과의 전쟁을 계속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것 또한 민주당과 각을 세우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자, 한 장관이 또 불법 집단 행위 엄단 이걸 업무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익 집단의 조직적인 불법 행위는 배후까지 엄단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반법치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해서 법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점도 보고 드렸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훼손한 이익 집단의 조직적 불법 행위는 타협 없이 배후까지 엄단하고 해외 도피 사범을 반드시 검거해 송환하겠습니다. 반법치 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 윤석열 정부를 국민들이 선택한 이유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법치 행위 근절 관련해서 그 이제 여러 가지 예시가 나오는데요. 구체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하시고 이제 그러한 언급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반법치 행위에 대해서 나오는 어떤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는요, 특별하게 어떤 사안을 구체적으로 상정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역으로 여쭤보면요, 거기 나온 것들은 다 근절돼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떼법이라든가 이런 문화 때문에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아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요. 저희는 자, 반법치행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떠오르는 게 이 노조의 뭐 불법 파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임선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는 한동훈 장관이 어쨌든 국무위원이신데요. 지금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다 정치적으로 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조직적 불법 행위는 배후까지 엄단. 배후를 어디까지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걱정되는 게 배후 해가지고 뭐 민주당이 배후다 뭐 이런 얘기 하실까봐 또 뭐 의뢰 또 걱정이 또 됩니다. 그리고 뭐 좌표 찍기 뭐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한 검사들
그 한번 이렇게 공개를 했었죠. 근데 공무원은 누구나 다 본인 이름 걸고 그 공무를 합니다. 저희가 뭐 동사무소 가도 다 공무원 이름 다 써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고위직 검사이기 때문에 그 재산까지 공개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갖고 딱 좌표찍기라고 딱 낙인을 했던 게 아마 좀 뒤끝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직적 불법 행위라고 하셨는데 지금 사실 검찰이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이 사실상 컴퓨터도 막 다 밀어버리고 하드 그 전화기도 안티포렌식하고 그런 조직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검찰 조직에 이런 불법이 있는 것부터 좀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도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조사가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법무부가 아까 이 배성교 의원 이야기했습니다만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시켰습니다. 전국 4대 검찰청이에요. 마약 청정국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게 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한번 보시죠. 전염병처럼 퍼지는 마약의 유통과 제조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재활과 치료 그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마약 청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기업인 행사하면서 경제 질서 어지럽히는 깡패와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를 엄단하겠습니다. 마약은 대단히 심각한 건 맞고요. 누가 그러던데 별로 안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분명히 심각한 건 맞습니다. 아주 과하다시피 강력하게 단속해서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2023년 대한민국의 깡패와 마약은 공공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자, 마약과의 전쟁, 한동훈 장관 들어온 다음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깡패 또 나왔습니다. 자, 이게 민주당에서는 마약 하다가 딴 거 못했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만 한 장관 생각은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김문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에 정치적으로 민주당과 공방을 주고받는 이슈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하면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정무적인 감각이 탁월합니다. 깡패라는 단어를 쓰는 게 보통의 경우는 조직폭력배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깡패라는 단어는 너무 감정적으로 딱 다가옵니다. 그래서 깡패를 처벌하는 게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마약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만 오늘 어제도 계속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재벌 3세라고 불리는 유학파 출신들이 지금 엄청나게 이 마약 관련해서 복용도 하고 또 팔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다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마약은 우리 대한민국 한복판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게 또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전적으로 사후적으로 이런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반드시 이걸 엄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단지 거기서 이제 집단의 불법 그 반법치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노조 행위만 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법을 어기는 관행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다만 이제 좌표 찍기는 조금 정치적으로 좀 감안을 해서 쓴 것 같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거 역시도 우리가 생각할 때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림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해보면 일반론적으로 또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을 이번 국정 업무 보고 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를 하더라도 학교나 보육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는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이 도입도 추진한다는 그 내용도 오늘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조두순 이런 사람들 출소한 다음에 갈 곳이 어디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좀 일었지 않습니까? 자, 설 변호사님, 마약 관련 또 이 제시카법 관련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마약 관련해서는 저는 한동훈 장관이 당연히 마약 청정국으로 만든다는 그 대전제에는 충분히 찬성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좀 되새겨 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일반론에 가까운데 엄벌주의만이 어떠한 것을 억압한다 해서 이것이 퍼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그 위험성에 대해서 조금 예방 효과를 훨씬 더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할 때 금연을 흡연을 해서 이것을 무슨 과태료를 매긴다. 그렇다고 해서 금연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엄벌주의에 가까운 지금 형식적 법 집행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제시카법 관련해서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헌법의 거주의 자유, 이전의 자유와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그 보호감호 제도라 해가지고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나오면 제2차적으로 조금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게 있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헌법 불합치가 되면서.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꼭 필요는 합니다. 지금 성범죄자들이
출소를 한 이후에 과거에 우리가 재판을 받았을 때는 당시 적용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이게 오히려 정말 아동 성범죄라든지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서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가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으로 저는 이 부분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황운하 의원 계속해서 이 한동훈 장관과 좀 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검찰이 완벽하게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 깡패 수사를 한다고 설치는 나라는 없다 이렇게 한 장관을 겨냥한 적이 있었죠. 당시 한 장관의 반응 먼저 들어보시죠. 황운하 의원이 그 장관 겨냥해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검찰이 깡패 수사를 이렇게 한다고 설치는 나라는 없다 이렇게 저격을 했는데 잘못 알고 계시네. 이탈리아의 뭐 안토니오 디 피에트로 검사나 미국의 앤드류 멀루니 같은 사람이 깡패와 마약을 잡던 검사죠.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검사가 깡패와 마약을 수사하면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검사가 깡패, 마약 수사하는 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황운하 의원은 또 24일입니다. SNS를 통해서 검찰이 깡패까지 잡겠다며 설쳐대는 나라를 이상 국가로 여기거나 제멋대로 검찰권 행사를 법치주의로 생각하는 이상한 검사가 어쩌다 법무부 장관이 되었고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요직을 다 꿰찼다. 이렇게 또 정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미현상 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황운하 의원의 발언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 깡패까지 하면은 그러면 다른 범죄도 일절하지 말고 깡패도 잡지 말란 얘기밖에 더 됩니까? 물론 그런 뜻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검찰의 그 지나친 그 검찰권 남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선봉에 서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것 같아요. 겨냥한 것 같은데 문제는 국민들이 이 느끼실 적에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느냐는 문제죠. 그런 측면에서 아까 그 김우겸 의원이 그 얘기했던 그 검사들 얼굴 하나 뭐 하나 싹 비쳤다고 그게 뭔 문제입니까? 그게 그 뭐 좌표 찍는 겁니까? 하는 얘기나 지금 현재 황운하 의원이 뭐 검찰이 깡패까지 잡자고 나섰다 하는 얘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 질서 확립을 위해서 어찌됐건 노력하고자 하는 이 정부 그리고 맨 앞장서 있는 주요 법무부처인 법무부 장관의 그 행동을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설득력을 좀 덜 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오늘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했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양금희 수석 대변인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3월 8일 날 저희가 전당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을 드렸을 때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은 우리 당원들이 많은 당원들이 모이고 또 거기 전당대회라고 하는 좋은 축제이니까 가서 꼭 참석하시겠다라는 인사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고요. 나 대표님 관련해 가지고 질의 뭐 말씀이 있으시냐 이런 건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전혀 저희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었습니다. 당무 개입의 그게 있기 때문에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오찬에서는 UAE 성과에 대한 이야기 300억 달러 투자 관련된 이야기 있었고 전당대회 나오겠다 이 정도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UAE 성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자, 배승기 의원 뭐 전당대회 나오는 거 다른 대통령도 좀 참석을 했었죠? 네, 그렇죠. 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했었고요. 뭐 대통령이 뭐 전당대회 나와서 투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유세와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서 인사하고 새로 뽑힌 그 지도부 축하해주는 그런 정도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지금 오늘 이 오찬 자리가 마련된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과거에도 이준석 대표 사퇴 이후에 내용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고 나서 비대위 체제에 들어오면서 또 이 대통령이 지도부 불러서 오찬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도 보면 이 나경원 전 의원 관련 이 분란이 거의 뭐 20일 가까이 이어졌는데 이거를 이제 다시 수습하고 다시 한번 원팀으로 일해보자는 의미로 아마 이 여당 지도부를 불렀을 텐데 그래서 오늘 뭐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전에 지금 그 UAE 그다음에 유럽 순방을 한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 뭐 300억 달러 투자 받은 게 상당히 의외였고 나도 예상치 못했다 하면서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내분, 내용 이런 거보다는
좀 더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당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네. 비전을 갖고 얘기해보자 이런 걸 강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UAE에서 나온 대추야자를 선물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선방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의미 부여를 하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자, 임 대변인 보실 때 뭐 윤 대통령과 오찬 어떻게 보셨어요? 뭐 지도부 만나셔서 이제 순방 성과 얘기하고 하는 거는 이제 늘상 가끔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서도 순방 다녀오면 여야 대표들 불러서 이제 순방 성과도 이야기하고 설명도 하는 자리가 종종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국민의힘 소속이긴 하시다만 왜 야당 대표 이렇게 안 만나십니까? 네. 야당도 국정 운영의 한 파트너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지도부 만날 때 야당의 지도부도 초청해서 이렇게 성과를 공유하고 또 있으면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사실상 국가 원수로서의 저는 그 품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야당 쏙 빼고 맨날 이렇게 여당끼리만 만나는 모습은 저는 뭐 국민적으로도 그렇게 크게 네. 좋아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음부터는 야당도 한번 불러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상 이제 전당대회도 나가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판단을 왜 하셨는지는 사실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대통령실에서 뭐 좀 약간 대놓고 당무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여러 가지 보도들과 이런 추측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김기현 대표를 밀기 위한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들, 이 여러 가지로 이제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최근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뭐 대통령실에서 주저앉혔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판에 그 전당대회까지 가셔서 그런 논란을 조금 하는 네. 모습은 저는 좀 현명한 생각이 아니라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야당 대표 또 야당 지도부와의 만남도 필요하다는 말에는 공감하고요. 네네. 그러나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지금 상황이 대통령이 법치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 국가 지도자로서 이재명 대표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 야당 대표란 이유로 이렇게 만나기는 좀 껄끄러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네.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오늘 좀 만난 자리에서 전당대회 대통령이 참석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 배정기 의원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례적인 측면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참석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대통령이 흔쾌히 가겠다고 한 것은 이제 자신감이 붙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월 8일 전당대회는 누가 당선이 돼도 누가 당대표 선출돼도 이제는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 집권여당 지도부가 정말 신뢰 속에서 서로 간에 잘 그 3인 2인 삼각처럼 잘 발을 맞춰서 총선을 대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좀 붙어서 그 자리를 축하해 주러 가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아마 어제 그 나경원 대표의 변수가 정리가 되면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으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되느냐 상관없이 상당한 정도의 자신감과 안정감을 확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여당 내의 그 전열 정비라고 할까요? 전열 정비를 그 대통령을 모시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하나 일부 이제 언론에 그 잠깐 소개가 된 게 있는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참여해 주십사 하고 부탁하는 거 하고 또 하나 부탁이 뭐가 있었냐면은요. 국정원에 그 대공수사권이 이 금년 말로 종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로 다 넘어가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우리가 보수 정당으로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건의를 올렸어요. 네. 이런 부분이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항상 여당은 대통령께 좋은 정책을 건의를 하고 국민의 소리를 전달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뭐 나경원 의원 얘기는 아예 전혀 나오지도 않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UAE의 성과를 갖다가 그 전부 같이 공유해서 산재 홍보하자. 그리고 당으로서는 또 대통령을 전대에 참석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공수사권의 국정원 이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십시오. 라고 건의하는 그런 훈훈한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나경원 전 의원 관련 이야기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나 전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으면서 그 여파가 어떻게 될지 그게 상당한 관심입니다. 그리고 나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어제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 심정이다. 이렇게 나 의원이 전 의원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두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 발언이 윤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을 거다. 이렇게 또 해석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저의 출마가 분열의 프레임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고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제가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불출마는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심기는 상당히 많이 건드렸다고 봐야죠. 아주 어리석은 사람을 만들어버린 거야. 윤핵관한테 놀아나는 가짜 엄마를 저 진짜 엄마로 판정한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 아닌가요? 예, 자 윤태 전 총장은 저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나 전 의원이 자기는 진짜 엄마고 윤핵관은 가짜 엄마다. 내가 진짜 엄마니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 전당대회 안 나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해석을 했는데 꼭 그런 의미인가요? 어때요? 뭐 해석이 다양하게 할 수 네. 있겠는데 유인태 의원 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은 진짜 엄마면은 나머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가짜 엄마인데 네. 예. 솔로몬 자리에 앉아 계신 윤 대통령이 가짜 엄마를 선택한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그러면 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아니다. 이런 네. 얘기처럼 들리는 거죠. 근데 그거는 좀 과도한 해석일 수도 있고요.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의 말은 나는 정말 다른 당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그만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건데 사실 듣기에 따라서는 또 그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이미 윤 대통령은 오늘 이 오찬 자리에서 이미 나경원 전 의원 과거 얘기는 아예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한 거기 때문에 이걸 갖고 다시 또 문제를 삼아서 뭘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나 전 의원이 어떤 이유에서든 뭐 윤 대통령실과 충돌하는 모습을 피하고 결국에는 한 수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이걸로 아마 나경원 전 의원 파문은 거의 정리가 된 걸로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나 전 의원 어제 불출마 선언한 다음에 한 2시간 동안 측근들과 뒤풀이를 가졌다고 합니다. 후회하지 않느냐 이런 기자들 질문에 당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만 계속 강조를 했다고 하네요. 보시죠. 불출마 결정하신 좀 결정적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당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혹시 후회하시거나 아쉽지는 않으신가요? 아유, 당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해요. 혹시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이나 좀 이러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 당을 사랑하고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네. 자, 목소리는 굉장히 밝아 보입니다만 좀 약간 씁쓸함도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나 전 의원 불출마 결심에는 노안으로 투병 중인 부친의 반대가 영향을 줬다. 이런 일부 보도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자, 민 원장님. 왜 그만뒀을까요, 진짜? 나경원 의원의 그 말씀을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은 나경원 의원이 앞으로 본인의 그 정치적 장래를 멀리 보고 한 발 그 뒤로 물러서는 또 두 발 도약을 위해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어떤 그 정치적 판단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뒷말에는 이제 가족 얘기도 나오고 또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을 비판하는 측면에서는 나경원 의원은 그동안에 대통령한테 혜택 받을 거 다 받고 욕심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비판을 다 불식시키고 이번에 정말 국민의힘의 그 주요 지도자 중에 한 분으로서 이렇게 자리하게 되는 그런 결단이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은 다음 달 10일 컷오프를 합니다. 오늘 뭐 회의가 있었는데 몇 명을 할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뭐 3명, 4명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뭐 유력하게 4인이 나서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지금 김기현, 안철수, 조경태, 윤상현, 황교안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출마를 예상을 하고 있고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게 하나의 또 변수라고는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컷오프 거친 다음에 첫 TV 토론 2월 15일은 저희 TV조선에서 주최를 합니다. 그 첫 토론 보시게 되면 이제 또 나올 것 같은데 자 한편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 이렇게 해서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동재 전 채널의 기자 무죄가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검찰에서 더 이상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지난 2심의 무죄 판결이 그대로 이제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이 전 기자는 선고 직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당시 목소리 한번 보시죠.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저와 공직자의 인생을 망가뜨리려 한 김어준, 최강욱, 유시민 그리고 민원연에게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예, 자 이동재 전 기자 끝까지 책임을 묻는데 김어준, 최강욱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또 유시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설 변호사 이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민사적으로야 본인이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동재 기자의 이런 태도가 저는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뭐 무죄는 법리상으로는 강요 미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죄가 된 것이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1심 판결문의 내용을 보더라도 취재 과정이라든지 취재에 대한 태도라든지 취재의 방법이 부적절했다는 것을 재판부가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형법상 강요에 대한 내용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가 된 것이지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깨끗한가.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하면 당연히 한동훈 장관의 휴대폰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휴대폰 제시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불충분해서 저는 무죄가 됐다고도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동재 기자가 뭐 이 부분 뭐 최강욱 의원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적인 감정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법적으로 이 부분 책임을 묻겠다는 부분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동재 전 기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휴대전화 다 내놨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과 주고받았던 내용들도 다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그 내용상에 뭐 가장 핵심적인 게 아마 녹취록 일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뭐 그렇게 한 장관의 혐의를 물을 만한 게 없지 않았느냐 뭐 그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자, 이동재 전 기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 뭐 김어준, 최강욱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동안 방송에서 어떤 식으로 이동재 전 기자를 언급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녹취록에서 채널 A 기자가 그렇게 말하죠. 사실이 아니라도 줬다.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라고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녹취가 있고 녹취록도 존재합니다. 공정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미 형이 정해져서 이제 살고 있는 사람한테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협박에서 벗어나려면 우리한테 협조해라. 협조를 해야 할 내용은 유시민 이사장,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게 돈을 줬다고 얘기해라. 뭐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편지 내용은 없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이동재 기자가 뭐 기자니까 취재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리 혐의에 대해서 뭐 어떤 제보가 오거나 그런 정황이 있을 때는 취재할 수 있는데 취재가 다소 무리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강요, 협박, 무슨 기자가 무슨 칼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아니고 편지 몇 번 보내서 얘기해라라고 얘기한 건데 그걸 갖고서 강요, 협박 이걸로 이제 미수죄로 처벌하려고 했다가 그게 이제 결국 성립이 안 된 건데 문제는 이게 왜 이렇게까지 커졌느냐? 그것도 거꾸로 보면 이거를 검언유착이라고 해서 몰아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을 치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지금 의혹이 큰데 그럼 누가 이걸 몰아갔느냐? 이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예요. 거꾸로 해서 이제 지금 여권에서는 그거를 권언유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를 그럼 누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몰아갔느냐? 결국엔 MBC와 그다음 최강욱 이런 분들이 의도적으로 몰아가지 않았느냐? 그 당시에 이미 그 지금 야권에서는 이거 오늘 들어간다라고까지 이미 보도도 나기 전에 그 알고서 이미 한 것처럼 정황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이거는 이쪽의 그 어떤 공작이 아니라 이쪽의 공작이다라고 서로가 지금 주장을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재 기자가 지금 아마 그 저쪽 최강욱이나 김어준 씨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한 건 아마 권언유착 문제 이것도 따져보겠다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회에서도 이 채널A 사건 당사자인 한동훈 장관, 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맞붙기도 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채널A 관련한 부분은 이동재 기자가 하지 않은 말, 결국은 저를 타겟으로 한 얘기인데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저입니다.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이시고요. 과거 검찰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냥. 저런 태도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그냥. 말씀하세요. 질문했으니까 답변하세요. 제가 위원님처럼 반말을 하진 않았죠. 그따위 태도를 보이면 제가 그따위라는 식의 말도 하지 않았고 저의 형사사건의 가해자인 위원님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죠. 그런 식의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자, 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뭐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간의 이 신경전 굉장히 치열했고요. 거의 뭐 욕만 안 했을 뿐이지 굉장히 강하게 두 사람이 정면 충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설 변호사 어떻게 보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당시에도 채널A 관련 사건에서 그 최강욱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이 부분 아까도 우리 자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설명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충분히 당시 정황이 뭐였냐면 이제 지난 그 21대 총선을 앞두고 4월 달에 이제 총선이 있었는데 2월 달에 이게 터져 나왔죠. 그래서 3월 제가 기억하는 3월 1일 날 아마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동재 기자가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당시에 왜 수감 중인 이철 대표를 찾아가서 유시민 대표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라고 했다는 내용. 그것이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당시에 부산으로 가 있었 부산 고검장으로 가 있었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동재 기자가 부산 출장을 간 김에 같이 만나가지고 뭐 이런 내용 상의를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거기 이제 밝혀진 이미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뭐 한동훈 장관이 뭐 그런 걸 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뭐 그런 것이 뭐 있으면 좋고, 약간은 어찌 보면 방임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죠. 거기에 용기를 얻은 이동재 기자가 어떤 취재를 좀 너무나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취재 윤리를 탓할 수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법적으로는 참 이게 형법상 그걸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동재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보고, 저는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도 저는 당시에 휴대폰을 자신이 결백하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좀 떳떳하게 내놓고 포렌식을 맡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결과론상으로는 만약에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당시에 한동훈 장관이 제출했더라도 저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어떤 무죄가 나오든지 무혐의가 나오든지 했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더 떳떳하다고 볼 수는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왜 본인의 핸드폰을 그렇게 제출하지 않아서 오히려 그 나중에 이제 정기룡 당시 이제 검사와의 어떤 뭐 독직 폭행 사건까지도 계속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좀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장관의 저러한 태도는 두고 저는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이제 일단 이동재 당사자가 무죄로 이제 결국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나게 됐다고 보고요.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설전은 그 사건을 보는 전혀 상대방의 당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 김어준 씨 그리고 이른바 MBC가 사실상 그 총선 직전에 이른바 검언 유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그 특별한 그 채널의 그 언론이라고 하는 이 유착을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공격에 빠뜨리려고 그 음모를 했다라는 프레임으로 이 사건을 계속 키워나갔고 여기에 추미애 장관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동조한 듯한 발언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결국은 지금 마지막 결론은 그런 일이 없었던 거고 무죄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취재 윤리를 벗어났다고 하는 과잉 취재 의혹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이제 와서는 이동재 기자가 억울하니까 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뭐 민사적으로 물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도 강조했습니다만 검언 유착이 아니라 거꾸로 보면 당시 제보자라고 하는 지모 씨가 나오잖아요. 이 제보자 지모 씨는 잘 알려진 강한 강성 그 민주당 지지층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보이스가 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전에 다 이 프레임을 짜고 최강욱이나 이런 분들과 함께 내일이면 이거 치고 들어간다, 기다려봐라 라고 애고할 정도로 실제로 이 사건을 짜고 들어갔던 것이고, 이 제보자 지모 씨가 사실은 이동재 기자를 만나서 다리를 놔준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판을 짜놓고 함정에 이동재 기자가 들어온 꼴이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당시 문재인 정부, MBC 제보자 지모 씨라고 하는 민주당 내에 막강한 보이스를 내는 사람 사이에 유착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채널의 이동재와 한동훈이 끼어들어온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게 검언 유착은 아닌 걸로 확정이 됐으니 이제라도 저는 가능하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사법적으로 조사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권언 유착이 가능한지 저는 수사할 필요는 저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의 뭐 휴대전화 비번 이야기를 하면 늘 따라붙는 게 이재명 대표의 또 역시 비밀번호 제출하지 않은 거, 그게 꼭 따라붙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내지 않는 거는 뭐 권리긴 합니다. 근데 공직자로서 그게 과연 바람직하냐, 거기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최근 국정원과 경찰이 중국과 동남아 등 제3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했던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또 한국에 직파 간첩을 보낸 또 다른 사례도 드러났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한 사례를 보면 굉장히 영화 같습니다. 이 민간통일운동단체 연구위원 A씨가 어떻게 했냐면 국내에 잠입했던 북한 공작원과 서로 모르는 척하면서 거리를 두고 덕수궁 돌담길 인근 공원으로 이동해서 벤치에서 뭐 1시간 정도 교육을 받았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요. 2019년 6월에는 승려로 위장을 한 직파 간첩이
신분을 다 세탁을 했대요. 네팔에서 스님돼서. 그 자격으로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는 수도권 인근 모 사찰에 머물면서 불교계, 미술계에 잠입하려 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노동계라든지 뭐 농민, 종교계 인사들을 표적으로 삼아왔다. 이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김근식 교수님. 예. 북한 관련 잘 아시니까 이런 직파 간첩 아직도 있고 또 포섭되는 사람도 있고 이게 현실이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북에서 직접 남쪽으로 북한 공작원을 보내서 이쪽 사람을 접선하고 뭐 교육하고 뭐 수령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에도 사실은 있었을까라는 의아심이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드러난 이 사건은 해외에서 우리 쪽에 이른바 이제 친북 성향을 가진 이런 분들이 해외로 가가지고 해외에서 북한의 공작원을 만난 건 뭐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그냥 해외로의 여행이 자유롭기 때문에 제3국이나 해외에 가서 우리 쪽 사람들이 자발적으로든 아니면 연결이 돼서 북쪽 공작원을 만난 건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만 지금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그걸 넘어서서 북쪽에서 그들을 다시 교육시키고 접선하기 위해서 이 남쪽으로 대담하게 들어왔다는 사실. 그것도 승려로 가장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들어와서 새롭게 접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디 스파이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어떤 모션을 취해가지고 했다는 것을 보면 깜짝 놀라고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직까지 우리가 한반도에서 이 남북 간의 대치 관계 그리고 북쪽의 핵심 이 노동당 조직에서는 여전히 우리 남쪽에 대해서 이 대남 선전 활동을 하고 이른바 통일 전선 조직을 만들어서 남쪽을 교란시켜서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공작을 끊임없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저도 정말 놀라고 깜짝 놀랄 만한 경각심을 가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떤 정치는 지금 세상에 무슨 간첩이냐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요. 그것과 다른 현상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보면 예전에 이제 간첩 조작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사례를 끄집어내면서 이것도 일종의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당사자인 민주노총과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에서 조작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민주당 입장은 어떤 거예요, 임세현 대변인? 저희가 간첩을 이렇게 보호할 일은 없고요. 근데 예전에 이제 유우성 씨 같은 경우도 이제 간첩 조작돼서 사실상 피해를 입었던 사례들이 있었으니까 좀 매우 세밀하고 조심하게 봐야 된다라는 그 정도의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2023년에 다 스마트폰 쓰고 하는 세상에서 이런 간첩이 내려와가지고 무슨 사상 주입한다고 우리가 얘기 듣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현실성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여기서 무슨 시민단체 종교 이런 쪽에 접촉했다고 하면서 국정원에서 무슨 이렇게 수사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거를 시민단체를 그런 식으로 간첩이나 이렇게 등화해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정원이 만약에 이걸 조작한다든지 없는 걸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러면 국정원의 존재 자체가 사라져야 될 그럴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듣는 이야기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조사했던 내용들이 이번에 등장하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굉장히 누구를 만났고 언제 만났고 몇 시간 만났고 굉장히 좀 세밀하게 조사가 된 것처럼 지금 나오고는 있어요. 이게 이제 법정에 가서 예를 들어 기소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판단이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차광복급의 독보적인 베테랑 간첩이 등장하고 이럽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놀란 건요. 문재인 정부 때 사실상 간첩 활동을 보장했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사실은 완전히 방치한 게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는 그 대공수사권의 총책임자인 국정원장이 북한 관계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우호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간첩 사건을 갖다 잡아내면 되겠느냐 하면서 간첩 수사를 오히려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이런 일도 지금 일부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분들이 먼저 진짜 반성하고 간첩은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고려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증거로서 간첩의 존재에 대해서 실제로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받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